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지구력, 지은이는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입니다. 2016년 자존감 수업으로 대한민국의 자존감 열풍을 일으키며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이 있다. 20년 동안 참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때론 내담자가 너무 연약해서 측은지심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생히 목격했다. 그건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회복력을 앞당기는 힘이기에 회복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회복력은 세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작용한다. 첫째는 지구력이다. 이는 정신의 체력이기도 하고 끈기나 인내,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크게 다친다. 공감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공감 능력을 키우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소거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셋째는 적응력이다.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나가는 힘이다. 융통성이라고 불리고 도전정신, 경험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모든 실패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소진증후군이다. 소진증후군이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만 명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증상도 지쳤습니다 였다. 심리 문제를 호소하는 현대인 대부분은 소진 증후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다. 에너지가 충전되고 의욕이 생겨야 증상이 치료된다.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할 줄 알아야 치료를 졸업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애국 조회 시간, 쌀쌀맞기로 유명했던 3학년 누나가 단상 위에 올라가 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전교 1등을 했다는 호명을 받자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던 너털웃음을 짓는데 좀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입이 한 방만 했다.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강렬한 부러움을 느꼈다. 1등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나 하는 호기심도 발동했다. 소심하고 늘 소극적이던 나에게 그날 처음으로 나도 1등 해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겼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체험했다. 첫째는 욕심이 생기니 괴로움을 잊는다는 사실이었다. 욕구는 진통 효과가 강력했다. 주말에 공부해도 억울하지 않았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 앞에서 TV를 끄는 것도 가능해졌다. 둘째는 무언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동을 하니 관심을 받았고 기분이 좋으니
진짜 열심히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겪은 일련의 과정은 뇌의 보상 중추가 작용한 결과였다. 인간의 뇌에는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다.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기분이 좋아지기에 쾌락중추, 쾌감중추라고도 부른다. 무언가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면 인간은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진다. 감정적으로 행복해야 동기가 부여되고 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인간은 보상에 약하다. 파블로프의 실험에 나오는 개와 비슷하다. 종소리가 날 때 간식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린다. 생각하고 뭐고 할 것 없이 이미 몸이 반응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보상 중추에 전극을 꽂고 성공할 때마다 자극을 줬더니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얻어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보상 중추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만나면 에너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보상 중추지만 파멸의 길로 이끄는 시작점에도 보상 중추가 있다.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뜨거운 엑셀러레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다. 사람은 대부분 소진증후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의사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다들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나요? 내가 뭘 했다고 지쳐요? 제가 가장인데 지치면 어떡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러지 않는데 저는 왜 이리 나약하죠? 라는 반문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기 어렵다. 중독이라는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부정이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를 연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뇌가 지쳤으니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일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업적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지친다. 이들은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상위 용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처음 경북 지역에 배치받아 전투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여름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반도가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했다. 습기와 열기가 너무 강해서 일사병에 걸리는 전우들이 속출했기에 그의 부대는 반소매 전투복을 많이 요청했다. 그러다 연합군의 승리가 거세지며 북진을 시작했다. 그때 하필 강원도 인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산간 지역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가. 장비와 식량도 다 얼어붙었다. 수많은 병력이 동사했다고 말하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투쟁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원인을 찾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게으르거나 느긋하게 살기에는 겨울이 너무 춥다. 추수가 끝나면 바로 김장하고 이불 챙기고 땔감을 모아야 얼어 죽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근면 성실과 남 눈치, 시간 지키는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했던 것은 연교차가 큰 기후와 그 와중에 농사를 짓고 살던 생활의 소산이다. 수만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은 우리에게 부지런이라는 유전자를 물려주었다.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는 지쳐서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유한 문화가 함께 발달했다. 우리 선조들은 부지런히 일했지만 노는 것도 잘 놀았다. 특히 생산적인 작업 활동과 놀이를 연결시켜서 스트레스를 관리한 점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시작하기 전에 동네마다 지풀과 잡초 더미를 태우는 작업을 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충도 잡고 거름으로 쓸 재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이 작업을 동네 꼬마들에게 전담시켰다. 아이들은 신나게 불장난을 했는데 이름하여 쥐불놀이라는 전통놀이다. 지금은 화재 위험성 때문에 금지되었지만 노동을 놀이로 승화시키고 그 해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의미 부여까지 하면서 공동체가 화합하고 번영을 비는 예식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긴 세월에 걸쳐 일하고 쉬고 놀고 나누고 낭비를 금기시하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모두가 일을 하고 있지만 각자 따로 놀아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생산활동과 문화활동 사이의 괴리, 그 틈에서 소진은 피어난다. 일과 휴식, 그리고 놀이를 접목시키지 못했을 때 마음 지구력이 바닥난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 소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피 증상을 보인다. 그런데 회피의 방어 기제는 억압되고 변형된다. 첫째, 싫다는 말이 늘어난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결정장애라고 표현한다. 엄밀히 말하면 결정회피 증상이다. 싫다는 감정만 내세워서 부담감을 피해간다. 둘째, 질문이 늘어난다. 이게 과연 잘 될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며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질문을 한다.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차는 것은 감정의 회피 증상이다. 셋째, 공상이나 환상에 빠져드는 현실 회피가 발생한다. 회피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방어 행동이다. 햇빛이 강렬하면 인상을 찡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나면 숨을 참는 것처럼 인간은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한다. 인류가 부정적인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억과 망각은 생존에 유리하게 학습되고 유전된다. 인류에게 세상은 위협이었고 그 속에서 오랜 기간 버티며 생존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경망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보다 위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오로지 생리현상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잡는다. 지구력이 약한 사람들이 충동성과 중독에 취약해지는 이유다. 결국 정답은 적절함에 있다. 적당한 가속,
적당한 감속,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우리가 획득해야 할 기술이다. 내가 내담자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선생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다. 치료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예후라고 하는데 예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들이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다는 점이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임상에서도 지금은 아프더라도 앞으로 잘 낫겠지, 치료 결과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된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느냐는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려면 해피엔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체력은 많이 떨어진다. 체력 훈련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잘하면 정신력의 승리, 못하면 투지 부족이라고만 생각했다. 아직도 마음의 자세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비난이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들 볶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 마음보다 몸에 집중하자.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다. 몸에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몸에 나쁜 행동을 빨리 끊는 것을 목표로 삼자. 둘째,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몰입하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자고 결심하는 것이 좋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책이면 책을 읽고, 침대면 빨리 눈 감고 잠을 청하자. 하루에 5분이라도 현재에 몰입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셋째, 의도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자.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과 말투이다. 의도가 아니다. 친척 어른들이 했던 잔소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잘 되라고 하는 말, 애정이 있어서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던가? 좋은 의도는 좋은 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친절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행복하게 산다. 돈이 주는 만족감은 강렬하지만 지속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돈은 분명 중요하다. 마치 물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생수를 많이 쌓아두었다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 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물려받은 DNA에는 자본가의 유전자가 없다. 돈을 버는 일은 고차원적인 행복이지만 본능적인 자극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욕구와 가치를 결합시켜야 한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적정 거리를 두고 에너지 소모 방식을 정해둔다. 적정 거리에 따라 분류해보면 인간관계는 다음의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무지인, 모르는 사람. 2단계, 지인, 필요에 의한 관계. 3단계, 친구, 사적인 관계. 4단계, 연인, 사랑과 독점성을 가진 관계. 5단계, 배우자, 가족, 영원성을 가진 관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각 단계별로 분류된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때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다. 친구가 계속 친구로 행동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행동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스트레스는 단계의 선을 넘을 때 발생한다. 친구 카테고리에 넣어둔 사람이 가족처럼 굴거나 연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인 단계로 지내자고 하면 마음은 위협을 느낀다. 마음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좋은 관계의 개념이 다르고 적절한 매너와 대응법이 다르다. 그들은 지인에게는 지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잘해준다.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존경하는 스승님이 한 분 있다.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사람을 참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우연히 그분과 함께 택시를 탄 적이 있었다. 지방에서 학회가 늦게 끝난 날이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오늘 서울 못 가겠다. 자고 내일 가야겠네. 하시면서 근처의 호텔을 검색하시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결국 그분은 그날 기차를 타지 않으셨다. 윤 선생, 푹 자야 해. 푹 자는 게 제일 중요해. 라는 말씀을 남기고 호텔로 걸어가셨다. 놀라운 순간이었다. 당시 나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들은 성실, 근면, 시간관리, 인격 수양,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잠이라니 그 장면이 신기해서인지 기억에 남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젊었고 지병도 없었다. 부모님도 건강하셨고 과로로 쓰러진 친구도 없었다. 열심히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보다 열심히 살던 선배와 동료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학교와 학회,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온갖 업무를 해내던 친구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 갑자기 쓰러져 투병 중이란 소식도 들렸다. 내 몸도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병원에서 불렀다. 정밀 검사를 하라고 하거나 몇 달 있다가 재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20대까지는 잘 모른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 늙어가고 스트레스는 그것을 가속시킨다. 특히 뇌가 제일 고생이다. 나도 저녁까지는 의사로 살고 밤이 되면 작가로 살고 주말이 되면 강의 준비를 하는 생활을 몇 년간 반복하며 뇌를 고생시켰다. 결국 탈이 났다. 위장병과 과로를 방치하다가 응급실 신세를 졌다. 수액 바늘을 꽂고 병원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스승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쳤다. 그분 말씀이 맞았다. 잠이 제일 중요했다. 뇌가 쉬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다. 특히 밤 11시부터 1시 사이는 자고 있어야 한다. 근면성실의 역사에서 수면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명예회복을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수면을 시간 낭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뇌로 먹고 사는 현대인들은 수면을 충전해야 한다. 잘 것이냐, 일할 것이냐, 놀 것이냐 라는 질문을 만났을 때는 자신에게 말해라. 내가 지금 잘 것인가, 아플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구나 하고 말이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우리는 아프다가 죽는다. 최초의 소진증후군 환자는 중독치료센터의 상담치료사들이었다.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스트레스 관리가 결국 몸 관리고 정신력이 곧 체력이다. 정답은 쉽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야 한다. 첫째,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나는 편의점 음식을 경계선으로 잡는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냉동식품, 도시락, 즉석식품 수준 이상의 식사를 매일 1끼 이상은 해야 한다. 소진과 관련해 운동 얘기를 꺼냈을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노동과 운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선생님, 저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선생님,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운동이지 별건가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팔과 다리의 관절을 움직였으니 물리학적인 운동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뇌까지 충전할 에너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안 움직인 것보다는 건강에 좋겠지만 노동시간 이외에 운동시간은 따로 확보해야 한다. 일단, 당신은 운동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라는 대답을 했다면 실제 운동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신이 하는 노동을 얘기하거나 운동을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예전에 했던 운동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제 운동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잘 노는 것도 마음의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이다. 의욕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뇌의 보상 중추로 도파민을 공급받아야 활성화가 된다. 도파민은 뇌세포를 깨우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보상 중추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이 있는 편도체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똑똑한 뇌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도
활성화시킨다. 뇌를 커다란 공장이라고 보면 도파민은 연료다. 그런데 수처럼 은은한 화력을 내는 연료가 아니라 휘발유처럼 금세 불붙었다가 급하게 식는 변덕이 심한 연료다.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금단 증상도 만든다. 일단 시간이 제일 문제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하루에 15분, 아니 5분, 혹은 1분이어도 괜찮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비워두어도 괜찮다. 도파민 관점의 놀이는 쉽게 말해 재밌는 것이고, 세로토닌 관점의 놀이는 감동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놀이가 다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다. 재수를 할 때 친구들과 만든 놀이인데 그때는 아무 목적이나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게 제일 재밌었다. 지금도 목적 없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돈도 안 들고 머리 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으니 그 시간이 제일 편하다. 여행을 가서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먹거리나 쇼핑이 아니다. 처음 가본 지역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이런 나의 놀이에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모든 일에는 방해가 따른다. 아무리 좋은 능력과 동기가 있어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난다.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려고 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당당하려고 해도 늘 반대 방향의 저항이 딸려온다. 변화하려면 저항을 버텨내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이 필요한 이유다. 회복과 성공의 길에 꼭 필요한 방어력, 전문 용어로 방략이라는 단어가 내가 생각하는 방어력과 가장 유사하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의미한다. 아무리 끈기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대처 방안이 약하면 보호막이 쉽게 깨진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런 방해 없이 좋은 환경만 만나며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쟤는 유전자를 타고났네. 쟤는 운이 좋네 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린다. 성공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나하나 극복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라는 생각을 품고 산다. 방어력은 방어기제, 습관, 성격, 대인관계 기술, 경제적 자산 등 모든 것을 이용해 인생에 대처하는 기술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방어력이 개발되고 습득한 기술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작은 문제가 겹치고 쌓여서 무너지기 좋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 유리 멘털로 살다 보니 빨리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상처가 쌓이는 악순환에 빠진다. 유튜브에 널려있는 수많은 강연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 멘토 프로그램, 1년에 몇만 권씩 쏟아져 나오는 서적들, 모든 게 배울 거리고 스승이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힘에 기대보기 바란다.
나 같은 경우 전문의가 되고 몇 년 동안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봤다. 넓은 세상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여유를 찾을 수 있는지 큰 도움이 되었다. 마음을 닫히면 감정이 쏟아져 나온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우울, 분노,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 증상과 함께 발현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의 감정부터 인식해야 한다. 아, 화가 났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라고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면 언어 중추가 속한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야 편도체에도 숨통이 트인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이다.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비행기나 기차는 밀폐된 공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한다. 그래야 감정과 행동, 신체 증상도 교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개념이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세상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생각,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 감정의 영향을 받은 행동이다. 그런데 행동은 또 하나의 사건이 되면서 새로운 생각, 감정, 행동을 만들어낸다. 애초에 어떤 사건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에 수반되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다. 방어력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감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 공감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이미 본인에게는 충분한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력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인기 없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그래, 알겠어. 내 마음 알기는 알아.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질책해놓고 공감했다고 생각한다. 너 그래서 화났지?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너처럼 동생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어. 내가 중학생 때였어. 너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방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러고는 나를 혼내시더라고.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말이야. 그때 나는 참 억울했어. 너도 그럴 거야. 이처럼 장황하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해놓고 공감의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한다. 공감은 받고 싶은 사람은 많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공감은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인류는 오랜 시간 감정을 다루기 위해 억압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고 폭발도 시켜봤는데 결과가 좋으려면 반드시 그렇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라며 이해해주는 순간이 있어야 했다. 마음의 문제를 겪을 때는 1차적으로 감정을 치유하고 그 다음은 생각을 치료해야 한다. 감정이란 억압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혼자 사귀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억압과 폭발 두 가지 중 하나로 고르려고 한다. 실질적으로 억압하기와 폭발하기는 같은 말이다. 억압을 하다 보면 결국 폭발한다.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분노 폭발을 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는 생체 스트레스로 폭발하거나 자책과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정신적 자해로 폭발한다. 감정은 억압이나 폭발이 아닌 표현과 이해의 대상이다. 표현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일기장이라도 쓰고 낙서라도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 행동도 수행하기 어렵다. 빨리 공감부터 받아야 한다. 멘털이 강하다는 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감정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뜻이다. 친구와 절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이 친구가 나에게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인가를 기준으로 결정해보자.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공감을 잘해주는 것일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어렵다면 그랬구나를 많이 해주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랬구나를 많이 해줘라.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에게 그랬구나를 많이 해주자. 그렇게 감정 문제에 공감해주는 게 자기 방어의 핵심 능력이다. 방어력을 낮추는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1.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 유사한 생각으로는 나만 힘들게 산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모른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약하니까 이래야만 한다. 나는 약하니까 이래도 된다. 나는 아프다. 이건 내 성격이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이건 유전이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화의 대부분을 본인이 힘들다는 이야기로 채운다. 방어력을 낮추는 생각 2. 세상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생각. 유사한 생각으로는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다. 이 일은 남들은 쉽게 하는 일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척척 잘 살아간다. 나는 모르는 것을 남들은 알고 있다. 남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돕는다.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등이 있다. 여기에 나는 약하다가 결합되면 세상은 강하고 자신은 약하다는 세계관이 완성된다. 이는 불안형 애착의 핵심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주로 의존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존형 애착이라고도 부른다. 약자, 자녀, 아픈 사람, 못된 사람에게라도 의지하려고 한다. 이들이 가진 의외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점이다. 거친 세상에서 자신처럼 약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고집이라도 부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든 결과다. 여러 사람에게 묻고 의견을 취합한 다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한다. 그래놓고 남 탓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젖은 지푸라기가 된 기분이다. 방어력을 낮추는 생각 3. 남들은 나를 도울 수 없다. 유사한 생각으로는 내 몸은 내가 한다.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버틴다는 것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서 해결하면 성장하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나약해진다. 많이 괴로워야 많이 성장한다 등이 있다. 변화는 손바닥 뒤집듯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방어력이 떨어지는 생각을 하루에 20번씩 하다가 19번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하루에 10번, 더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 정도로 줄이는 식으로 변한다. 아무도 안 볼 때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한 말인데 많은 사람의 인생 드라마였던 나의 아저씨에서도 인용됐다. 사람들은 뜨끔하면서도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다들 가족과 관련된 마음 앓이를 한다. 대부분의 마음 문제는 가족 문제로 귀결된다. 막말하는 엄마, 꼰대 아빠, 고마운 걸 모르는 자녀, 철없는 형제, 무관심한 배우자 등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가족들이 많다. 가족이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꾸 가져가는 가족이다. 돈만 문제가 아니다.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가족,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족,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자존감을 빼앗아가는 가족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두 번째는 간섭하는 가족이다. 이래라 저래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낫다 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의외로 많은 부모가 자녀의 갑질 때문에 마음을 다친다. 타인의 인생에 끼어들어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다. 자존감의 중요한 축인 자기 조절감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의 인생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 한마디 하고 싶을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물 한 잔 마시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도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차별하는 가족이다. 가족 문제의 만능 정답은 독립이다. 뺏어가는 가족, 간섭하는 가족, 차별하는 가족 등 근본적인 문제는 식민 지배에 있다. 서로 독립국이 되어서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독립해야 교류할 건 교류하고 알아서 할 건 알아서 하는 게 가능해진다. 가족과의 관계 설정은 1단계가 독립이고 2단계가 소통인데 1단계를 건너뛰니 자꾸 엉뚱한 소통이 발생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독립은 가족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독립은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이 부모님이 독립을 시켜주지 않아요 라며 독립을 미룬다. 애당초 독립을 시켜줄 부모님이었다면 독립운동은 필요도 없었다. 독립하려면 세련된 거절법을 장착하는 게 필수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걸 어쩌지? 라는 말을 내뱉고 몇 초간 뜸을 들이는 것이다. 의외로 상대방은 쉽게 포기한다. 돈을 빌려달라는 가족이 있으면 어휴, 어쩌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걸 어쩌죠?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이걸 어쩌나 하는 반응만 보여도 된다. 이걸 어쩌나 하며 5초만 버티면 상대방은 다른 부탁 상대를 떠올린다. 나도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치료를 잘하는 의사를 목표로 살았다. 좋을 때는 참 좋았다. 내담자들이 낫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도 많이 느꼈다. 문제는 잘 안 될 때였다. 내담자들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때, 내가 쓴 글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강연에서 청중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내 마음속 잔소리꾼이 등장했다. 나의 단점을 지적했고 이래라 저래라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목표를 바꿨다. 세계 최강 의사가 되는 것은 후배들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대신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 억울해하지 않고 피해의식도 없고 격앙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야단치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 잔소리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랬더니 훨씬 낫다.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능력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나의 상태에 따라 정답은 늘 변한다. 융통성을 발휘하며 인생에 적응하는 능력, 그게 완벽주의의 대안이며 해결이다. 소진도 예방할 수 있다. 내가 이제까지 찾은 답은 적응력이다. 덜 지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적응력은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능력이다. 내가 말하는 적응력은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범위 내에서의 열린 태도를 말한다. 불의에 타협하자는 게 아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임상 경험과 연구를 종합해서 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전하겠다. 바로 인생은 생각 같지 않다는 것이다. 계획은 늘 틀린다. 쉬워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고 안 되는 일도 전혀 엉뚱한 이유로 어렵다. 현실이 그렇다.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 능력부터 조절해야 한다. 대개는 목표치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 매번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건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고 계절마다 할 일이 있고 우리는 대자연의 섭리 한가운데에 있다. 신은 우리에게 매번 선물을 보낸다. 달콤한 과자만 보내는 게 아니다. 운동기구도 보내고 풀어야 할 문제도 보내고 돌봐야 할 강아지와 금붕어를 보낼 때도 있다.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지만 선물이니 감사하게 받자.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뭔가 좋은 일도 있겠지 하면서 말이다. 과업도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라 언젠간 변한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제를 만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마음지구력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기 때문이죠. 마음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자신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식상한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말은 아니죠.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없이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욕구와 의지가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뛰어난 두뇌와 정신을 만들어냈지만 그로 인해 욕구도 동물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물들이 우리 인간의 욕구를 본다면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그리고 안전하게 쉴 곳만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느긋하게 삶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만은 그 어마어마한 욕구 때문에 짐승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괴로움 중에 가장 커다란 것 하나가 바로 나와 남과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욕구의 좌절로 인한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욕구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심하게 말하자면 어쩌면 헛똑똑이 같은 생각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삶은 70%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행운과 불운으로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30%조차 기운을 내어 발휘할 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팔기이 혹은 운구기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내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제비뽑기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 태어날지,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날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할지 등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무작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삶이 흥미진진하죠. 이 책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변화, 희망,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화하지요. 변화는 항상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우리는 위험만을 보고 두려워하기 쉽지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하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공룡처럼 멸종되기 십상이죠. 붓다는 재행무상을 설파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당연하며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조건입니다. 만약 재행무상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정말 불공평한 것이었을 테지요.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재수 좋게 타고난 사람이 항상 승리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을 테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세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재행무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고 시도할수록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 희망을 품고 변화하는 나와 남과 이 세상에 대해서 적응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건강해지고 평온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 거기까지가 머리로 하는 공부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을 밑으로 끌어내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수용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려 애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가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도 삶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변화시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인간의 정신이 탄생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화해야 하는데 아직은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만 사용되면서 인류가 영악한 짐승, 무서운 짐승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마음을 만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인간답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있는 내 마음을 모르고 그 마음의 깊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몸의 요구와 욕구에만 끌려다니는 삶은 허무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하루라도 더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위대한 여정에 합류한다면 인류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인간다움으로 깨어나 진정한 정신적 존재로 진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